석유나 천연가스 난방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런 땅속의 열기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다른 대체 에너지원처럼 지올도 개발의 손길을 기다린다. 이 에너지를 이용할 방법만 찾아낸다면 가정의 난방과 온수 공급은 큰 부담을 덜 것이다. 그럼 자동차 연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에탄올을 이용한 자동차부터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최초로 만든 곳은 이탈리아의 도시 토스카나이다. 1904년 처음으로 전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에는 1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자동차의 세계로 넘어가 보자. 그냥 보면 평범한 자동차 수리점이다. 그런데 LA의 러브크래프트 바이오퓨얼은 아주 독특한 것이다. 몇백 달러만 지불하면 3시간 만에 디젤 자동차를 개조해서 100% 미국산 식물성 기름으로 달리게 해준다. 새 연료로 가능한 건 바이오 디젤, 미네랄 오일, 등유, 트랜스미션액, 모터 오일 등입니다. 하지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자동차부터 개조해야죠. 원유는 현재 세계 에너지 수요의 30%를 충당하고 있는데 계속 그 보유량이 바닥나고 있다. 그러니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를 찾는 건 당연한 소비자의 추세라고 하겠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디젤 엔진의 경우 전환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고성능 필터를 먼저 설치한다. 열 교환기도 설치한다. 열 교환기는 엔진으로 뜨거워진 냉각제로 식물성 오일을 뜨겁게 한다. 균형만 잘 맞추면 엔진은 잘 돌아갑니다. 디젤 쓸 때보다 더 잘 나가요. 최고 연료는 식물성 기름 폐유다. 이미 요리 과정을 거쳐서 수분이 걸러졌기 때문이다. 식당과 얘기만 잘 되면 폐유는 공짜로 얻을 수 있잖아요. 양쪽 다 이득을 보는 거예요. 식당은 폐식용유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고 운전자는 공짜로 연료를 쓴다. 새 식물성 기름도 작동은 잘 된다. 성능으로 보면 목화씨 기름이 최고인데요. 콩기름이 구하긴 쉽죠. 차도 잘 달리고 저렴하고요. 그래서 우린 콩기름을 많이 써요. 그걸로 우리 농부들을 도울 수도 있고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죠.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요리용으로 쓰던 기름을 자동차 연료로 쓴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발상이다. 게다가 대기 온실가스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온실가스의 20%를 내뿜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줄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반가운 것이다. 바이오 연료로는 식물성 기름도 있고 바이오 디젤, 에탄올 등이 있는데 모두 재생 가능하고 또 매우 친환경적이다. 일단 유독성 가스 배출이 매우 적다. 게다가 연료로 쓸 식물을 재배하면 식물이 자라면서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해결해주니 이것 또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 디젤, 그리고 에탄올, 식물성 당분에서 증류한 알코올 연료 등이 최근 들어 각광받는 바이오 에너지다. 그러나 자동차가 출현한 초기에도 이런 연료는 존재했다. 루돌프 디젤은 땅콩 기름으로 엔진을 돌렸다. 헨리 포드는 에탄올 연료용 T형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 이후로 원유가 나타났고 또 가솔린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에탄올보다 저렴했거든요. 당시엔 바이오 연료 생산 단가가 높았어요. 이렇게 저렴한 기름이 나오면서 초기 바이오 연료는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쓰던 연료를 다시 쓰려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에탄올 원료는 바로 옥수수다. 그런데 옥수수로 에탄올을 만드는 과정에 비싼 화석연료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약하다. 옥수수로 바이오 연료를 만들 때 필요한 석유를 일로 놓고 계산해보면 결과물은 겨우 1.3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도 나쁜 건 아니지만 경쟁력이 없는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사탕수수 에탄올은 투입되는 화석연료의 8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직접 원료가 되는 당분은 연소시켜서 에너지로 쓰고 나머지는 태워서 발효와 증류에 사용한다. 물론 탄소 방출이 적으니 좋다. 저렴한 연료를 구입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콜로라도의 국립대체에너지연구소에서는 식물 전체에서 당분을 추출함으로써 사탕수수만큼이나 효율성 높은 연료를 개발하는 중이다. 섬유소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 유망 재료 중 하나가 농가에서 처치곤란해하는 옥수수 줄기와 껍질 등이다. 옥수수를 재배하면 줄기, 껍질, 옥수수 속, 이파리는 다 버리고 그 나달만 먹게 되잖아요. 나머지는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들판에 버려두기 일쑤였어요. 쓸모없고 처치 곤란이었죠.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다. 효소를 이용해서 이 질긴 섬유소를 당분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성은 매우 높다. 효율성 면에서 보면 10대 1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유를 얼마나 사용했고 결과물이 얼만큼인지 계산해보면 투입한 석유의 거의 10배를 생산하는 셈이죠. 스위치 그래스로 부르는 질긴 들풀은 더 강력한 바이오 연료로 부상하고 있다. 옥수수 여물 말고 이런 풀을 이용하면 1에이크당 생산되는 바이오매스의 양이 더 많으니 효율적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걸 키울 때는 물이나 비료가 필요 없잖아요. 아주 빨리 자라고요. 자라면 1년에 2번까지 수확할 수도 있으니 대단하죠. 그리고 자라는 지역도 아주 넓어서 편리해요. 북부 다코타에서 텍사스까지 어디든 잘 자라죠. 자동차 대체 연료로 손꼽히는 것은 이런 식물성 바이오 연료뿐은 아니다. 전기 충전도 있다.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이 차는 가솔린 엔진으로 달리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에너지로 전기 모터가 돌아가게 된다. 펠릭스 크레이머와 그가 설립한 칼카스 연구소는 연비 효율적인 자동차를 개발했다. 토요타 프리우스를 더 발전시킨 것이다. 이 모델엔 배터리 팩이 보강됐다. 그래서 일반 120V 플러그에서 전기를 충전해 차가 움직인다. 충전하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 재보니까 9초 정도 걸리네요. 이렇게 플러그를 여기 120V에 꽂기만 하면 돼. 다른 건 없어요. 그럼 된 거예요. 간단하죠. 가솔린은 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만 사용된다. 시속 56km 이하에서는 기름은 단 한 방울도 안 쓴다. 그 속도가 넘어가면 가스와 전기 모터가 같이 작동해서 리터당 42km를 달릴 수 있다. 가솔린 자동차로도 쓸 수 있으니까 불편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그인 하시면 돼요. 어디서든 편하게 할 수 있죠. 걱정 없어요. 전기 걱정 안 해요. 하지만 현재의 농토에서 식량과 연료용 식물까지 재배하려면 리터당 42km 이상 달리는 자동차가 필요하다. 지금의 연비로는 농지에서 자동차 연료용 식물을 재배하게 되면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 그만큼 연비 좋은 차가 절실하다. 한편 2006년에는 간단한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가 국회의원들에게까지 큰 감동을 주게 됐다. 한 국회의원이 날 소개했고 제가 일어나서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장비를 보여주겠다고 했더니 모두 웃더군요. 자동차에 필요한 게 이렇게 작잖아요. 그러나 전기는 아직 주로 화석연료로 만든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대체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이 전기 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것이다. 섬유소 바이오 연료도 꿈꾸고 있다. 지붕만이는 간이차고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시설을 주차장 지붕에 설치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거기 연결해서 충전시키면 되잖아요. 바이오 연료와 전기를 이용한 차량이 부상하면서 재생에너지 기술은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바로 바다다. 스위치그래스 1에이커 수확량으로 만드는 에탄올은 4,350리터다. 사탕수수로는 에이커당 2,500리터를 생산한다. 그리고 옥수수는 1,340리터를 만든다. 대체 에너지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바다를 에너지원으로 보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다. 언젠가 바다는 무공해에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서 그 몫을 하게 될 것이다. 수력 자원은 20세기에 놀라운 재생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 앞으로도 엄청난 전력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나 큰 강에는 이미 수력발전소가 다 들어가 있으니 차세대 수력발전은 바닷물이 담당할 것이다. 바다의 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 중에서는 조수간만을 이용한 뚝이 기존의 수력발전용 댐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런 댐은 만조가 되어 수면이 높을 때 물을 끌어들인다. 전력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간조가 되어 수면이 낮을 때 물을 내보내면서 터빈을 돌린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조수간만 댐은 프랑스 라랑스에 있는데 1966년부터 가동됐다. 이곳에서는 오늘도 24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한다. 최근에는 이 주류의 흐름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기술까지 개발됐다. 프로펠러 같은 터빈으로 해류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조수의 흐름은 어느 바다에나 있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죠. 바다의 이 에너지는 정말 이용하기 편해요. 해수면일 필요도 없죠. 물론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힘든 것도 있어요. 앞뒤로 움직이는 기계가 부식될 수도 있고 수리할 경우엔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개발 중이죠. 이런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 바로 영국이다. 마린 커런트 터빈 같은 회사들이 이 혁신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대규모의 말뚝을 해저에 내려보낸다. 그리고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든다. 터빈에서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그 에너지의 양은 사용되는 물질의 밀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수력 터빈은 공기 터빈에 비해서 생산되는 전력도 몇백 배나 되죠. 파도를 이용하는 건 새로운 기술인데 미래가 밝다. 파도는 어느 바다에나 있으니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디자인으로 140m 길이의 파이프 체인이 각각 연결된 후 바닷속으로 내려가게 된다. 파도가 움직일 때마다 연결 부위에 설치된 수압 펌프가 저항을 받는다. 이 움직임으로 고압력 오일이 유압 모터를 통해서 펌프질되고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이다. 반면 전기 전송선이 물에 떠있는 발전소를 해저에 연결해준다. 스코틀랜드 회사인 오션파워 딜리버리는 2.5메가와트급의 이런 파도 발전소를 포르투갈 해안에 설치했다. 이 발전소는 1.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작은 면적인데 30메가와트 전력을 만들어낸다. 이걸로 2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바다 면적이 1200제곱킬로미터면 24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지구는 곳곳에 그 지역 특유의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다. 노스다코타에는 바람이 있고 사하라 사막에는 태양에너지가 강렬하다. 그렇다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결론은 아주 명확하다. 이런 에너지를 활용만 한다면 자원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화석 연료에 의존했던 경제 소비 형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고갈되지 않는 걸로 말입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게 가능해졌잖아요. 기술은 계속 발전한다. 물론 여기엔 국가정책적인 움직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개념을 도입해야만 한다.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차 연료를 땅에서 수확하고 지붕엔 발전소가 들어선다.